강옥분 78세.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허리가 굽어도 굴복하지 않았던 의지. 그녀가 품고 있던 비밀은 상상을 초월했다. 철거 보상금 300억 원. 아무도 모르는 이 거대한 비밀을 품고 옥부는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다. 2024년 10월 15일 저녁 7시. 강남 대치동 아파트 앞에 옥분이 나타났다. 일부러 가장 초라한 차림을 했다. 30년 된 검정색 카디건, 색이 바랜 치마, 그리고 낡은 보따리 하나. 길거리의 거지와 같은 행색의 할머니 모습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고급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체면을 위한 거짓말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윤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나야. 엄마야. 화면을 통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미라는 깜짝 놀랐다. 오늘 저녁에는 현우의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한 홈파티가 있었다. 이미 손님들이 와 있는 상황이었다. 문을 살짝 열고 미라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급 와인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며느리야, 잠깐만 쉬었다 갈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계셔서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옥부는 문틈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실을 바라봤다. 크리스털 잔들, 고급 안주들, 그리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자신이 50년간 벌어준 돈으로 마련한 그 모든 것들이었다. 현우의 선택. 여보 누구야? 현우가 거실에서 다가왔다. 당신 어머님이. 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당황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중요한 사업 미팅이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몇 달간 준비한 자리였다. 엄마, 왜 이런 차림으로? 현우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 생각뿐이었다. 엄마, 죄송하지만 오늘은 체면상 좀 어려워요. 내일 제대로 모실게요. 체면? 옥분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네, 중요한 손님들이 계셔서 이해해 주세요. 닫혀진 첫 번째 문. 쾅. 고급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혔다. 옥부는 홀로 복도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 씨 어머님이 오셨다던데. 아, 그냥 잠깐 인사하고 가셨어요. 하, 거짓말이었다. 현우는 손님들에게 어머니가 온 사실조차 숨겼다. 옥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50년 전 이 아들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하루 종일 채소를 팔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달간 라면으로 버티던 기억들이. 체면의 진짜 의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옥부는 생각했다. 체면이 뭔지 알겠구나. 체면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구나. 현우가 말한 체면은 어머니에 대한 체면이 아니었다. 자신의 허영심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었다. 큰아들 현우의 세계. 강남구 대치동 84평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펼쳐지고 거실 천장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있다. 장현우는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다.
아니, 정확히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업가다. 명품 정장, 고급 시계, 외제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만 800만 원이에요. 아내 윤미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다음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 해결돼. 현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답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각종 대출에 허덕이고 있었다. 윤미라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체면을 유지했다. 친구들 앞에서는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시어머님이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만나기 민망하다니까요. 둘째 아들 민수의 계산법. 분당구 정자동의 34평 아파트.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에는 계산기와 가계부가 놓여 있었다. 장민수는 대기업 과장이다. 안정적인 직장, 꾸준한 연봉, 노후까지 계획된 살.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선영아, 이번 달 생활비 지출이 15만 원 초과했어. 아내 박선영은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시어머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인가요? 비용만 생각해도. 부부는 모든 것을 손익계산으로 접근했다. 심지어 부모님을 모시는 것조차 비용 대비 효과로 따졌다. 요양원비월 150만 원, 우리가 직접 모시면 월 200만 원 이상 들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뻔하잖아. 막내딸 지연의 현실.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월세.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12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진짜 사랑이었다. 장지연은 이혼 후 아들 지훈과 둘이서 살고 있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언제 와요? 지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바쁘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지연은 아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 어머니는 몇 달째 연락이 없었다. 오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연의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 그리고 아이를 위한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시기만 하면 없는 살림에도 무엇이든 해드리려 했다. 엄마가 오시면 미역국 끓여드려야지. 지훈아, 용돈 좀 모아둘게. 강옥분의 숨겨진 과거. 78세의 강옥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50년 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옥분은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는 이미 좌판을 펼치고 있었다. 아이들아, 엄마는 못 배웠지만 너희는 꼭 공부 많이 해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장사를 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자신은 30년 된 낡은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 50년간 장사했던 그 시장 자리가 재개발 대상이 되었다. 상인들 대부분이 푼돈을 받고 쫓겨날 때 옥분의 상가 지하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할머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이 30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옥분은 귀를 의심했다. 300억 원! 평생 1원, 10원까지 아껴가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옥분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알릴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의 차가운 환대. 다음 날 오전, 옥부는 분당에 있는 둘째 아들 민수의 집을 찾았다. 어제와 같은 차림새였다. 분당의 아파트는 강남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띵동. 어머님? 박선영이 문을 열었다. 갑자기 어떻게? 며느리야, 좀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갈게. 선영은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다. 소파 위에 수건.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선영은 소파 위에 하얀 수건을 깔았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소파가 더러워질까봐 걱정되어서였다. 옥부는 그 수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었다. 고마워, 며느리야. 하지만 옥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앉았다. 현실적인 대안. 잠시 후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수는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머니 앉아서 이야기해요. 민수는 노트북을 켜서 엑셀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요양원 리스트와 비용 분석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조사해봤는데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요양원?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맞벌이라 제대로 모시기 어렵고 어머니도 동년배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숫자로 계산된 효도. 선영이 차를 가져오며 거들었다. 어머님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간병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우리가 직접 모시려면 월 200만 원은 들어요. 요양원은 150만 원이면 되고요.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옥부는 자신이 숫자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플 따름이었다. 그리고 형님이랑 지연이랑 3등분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면 돼요. 효율성의 함정.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영이 입을 열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건 쉽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고. 우리 집은 방도 부족하고 계단도 많아서 어머니께 불편하실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비용, 효율성, 편의성. 하지만 그 어떤 계산에도 사랑이라는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선영의 입버릇이 나왔다. 두 번째 거절. 민수야, 엄마는 요양원 가기 싫어. 어머니 왜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엄마는 가족이랑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너네에게는 엄마도 현실인가 보구나. 옥부는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계산된 냉정함. 옥분이 나간 후 민수 부부는 안도했다. 다행이야. 우리가 직접 모시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현실에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빠져 있었다. 반지하의 따뜻함. 같은 날 오후, 옥부는 관악구 봉천동으로 향했다. 지연이 사는 반지하 집이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고 천장은 낮았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연이 뛰어나왔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옥분을 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건도 체면도 계산도 필요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힘들어 보인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맨손으로 맞는 사랑. 엄마, 빨리 들어와요. 춥겠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다. 할머니, 지훈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어머, 지훈아. 많이 컸네. 할머니를 본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할머니의 차림새나 냄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없는 살림의 최선.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지연은 냉장고를 열었다. 라면 몇 개, 김치, 달걀 3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는 안 배고파. 아니에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다. 달걀 하나를 깨뜨려 넣고 김치도 조금 넣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었다. 지훈아, 할머니께 물 좀 갖다 드려. 네, 엄마. 12살 지훈도 할머니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방석을 가져다 드리고 물컵도 닦아서 갖다 드렸다. 진짜 집의 의미. 엄마, 여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랑 계세요. 지연아, 고마워. 옥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50년간 자식들을 키우며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할머니, 제 방 쓰세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잘게요. 지훈이 순수한 눈으로 말했다.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거실에서 자면 돼. 안 돼요. 할머니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제 방 쓰세요. 아이의 말에 옥부는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언제였던가. 라면 위에 달걀. 저녁 시간. 셋이서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다. 고급 한정식도 프렌치 코스 요리도 아닌 500원짜리 라면이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라면 위에 둥둥 떠다니는 달걀 노른자가 마치 따뜻한 태양처럼 보였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훈은 자신의 달걀까지 할머니 그릇에 옮겨주었다. 지훈아, 내가 먹어야지. 할머니가 더 드셔야 해요. 할머니 힘이 없으시잖아요. 밤새도록 이어진 이야기.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오빠들이 안 모셔드렸어요? 옥부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강남에서 문 앞에 서 있던 이야기, 분당에서 요양원을 권유받은 이야기. 어머, 그런 일이. 엄마, 속상하셨겠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5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는 이제 어디가 진짜 집인지 알겠어. 엄마,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지훈이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옥부는 그제서야 활짝 웃었다. 5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며칠 후의 변화. 옥분이 지연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좁은 반지하 집이었지만 할머니, 엄마, 손자 세 사람의 일상은 따뜻했다. 지연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었다. 지훈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똑똑해? 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했어요. 현우와 민수의 뒤늦은 관심.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전부터 현우와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지연아, 어머니 어디 계시니? 집에 안 계시던데. 우리 집에 계셔. 왜? 아, 그래.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 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급함이 느껴졌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지연아,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지?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오빠이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겠어. 소문의 진원지. 사실 현우와 민수가 갑자기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한 소문 때문이었다. 옥분이 언니가 대박 났대. 뭔 대박? 시장 재개발하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던데.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억 단위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점점 과장되어 전해졌다. 두 아들의 뒤늦은 후회. 현우는 며칠 전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투자 유치도 실패했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여보, 시어머님한테 도움 좀 요청해봐요. 갑자기 시어머님이 돈이 좀 있으시다던데.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도 불안해졌다. 여보, 시어머님께 조금 돈 받을 수 있을까? 며칠 전에는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상황을 몰랐지.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방문.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지연의 반지하 집 앞에 고급 외제차 2대가 주차됐다. 현우와 민수가 각자 가족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똑똑똑. 누구세요? 지연이 문을 열었다. 지연아. 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빠, 뒤이어 민수도 나타났다. 역시 선물을 한 알을 안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180도 달라진 태도. 어머니, 현우가 옥분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면 때문에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아들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요양원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갑자기 효자가 되어 있었다. 미라와 선영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어요. 방도 새로 꾸며드릴게요. 옥부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상했다. 진실을 아는 지연. 지연은 오빠들의 변화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오빠들, 갑자기 왜 이래요? 며칠 전에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이 부족했어.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지. 맞아, 지연아.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해. 하지만 지연은 오빠들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옥분의 시험. 옥분 역시 아들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신의 시험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래, 너희가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제일 좋은 방 드릴게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리고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시험해 볼까? 시험이요? 응. 진짜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비밀 공개의 순간. 옥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이게 뭔데 궁금하지? 어머니 그게 뭐예요? 옥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공식 문서가 나왔다. 철거 보상금 지급 통지서. 보상 금액 300억 원.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현우, 민수, 미라, 선영 모두 눈이 동그래졌다. 300억?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간 장사한 그 시장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받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지. 무너지는 가면들. 어머니, 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미라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민수와 선영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갑자기 반지하 방 안에서 통곡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다. 옥분의 냉정한 판단. 야야들아, 옥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엄마를 거지 취급했던 게 잘못인가? 체면 때문에 문 앞에 세워둔 게 잘못인가?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게 잘못인가? 그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 옥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어머니에게 300억이 있다는 사실뿐.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 너희들 말하는 사과는 명사구나. 명사요. 사과라는 말만 하고 있잖아. 진짜 사과는 동사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옥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엄마한테 뭘 해줬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머니 앞으로는 앞으로? 앞으로는 뭘 해줄 건데? 돈 때문에? 현우와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옥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등장. 다음 날 오후 지연의 집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강옥분 여사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현우와 민수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변호사는 왜? 유언장 작성하려고. 유언장이요? 옥분의 말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유언장 작성 현장. 강옥분 여사님, 재산 분할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으시나요? 변호사가 문서를 펼치며 물었다. 현우와 민수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다. 300억 전액을 막내딸 지연이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민수도 황급히 말했다. 왜 안 돼? 저희도 아들인데.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너희들도 권리가 있지. 하지만 엄마 마음은 자유야. 마지막 기회.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현우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옥분이 웃었다. 너희들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50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 하면서 기회를 안 줬나? 아플 때 간병해달라고 하면서 기회를 안 줬나? 외로울 때 함께 있어달라고 하면서 기회를 안 줬나? 현우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연의 당황. 엄마, 그런데 저는 지연이 당황해서 말했다. 300억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지연아, 넌 지금까지 엄마한테 뭘 해줬니?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라면 끓여줬잖아. 따뜻하게 맞아줬잖아. 함께 지내자고 했잖아. 옥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니? 돈의 진짜 의미. 너희들은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옥분이 현우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틀렸어.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 다만 속마음을 드러낼 뿐이야. 어머니, 너희들이 며칠 전에 보여준 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야. 체면을 핑계로 엄마를 거절하고 계산기 두드리며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현우와 민수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지훈의 순수한 질문. 그때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지훈아, 돈이 많아져도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해. 하지만 나쁜 사람은 더 나빠져. 그럼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현명해진 사람이야. 지훈의 순수한 질문이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다. 최종 결정.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네, 여사님. 변호사가 펜을 들었다. 현우와 민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바뀌게요. 어떻게 바뀔 건데?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게요. 진심? 진심이 뭔지 아니? 옥부는 지연을 가리켰다. 저 애가 보여준 게 진심이야. 없는 살림에도 엄마를 위해 라면 끓여주고 좁은 집이라도 함께 살자고 하는 게. 서명의 순간. 변호사가 완성된 유언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옥부는 펜을 들었다. 현우와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엄마, 지연이 조용히 불렀다. 그래도 오빠들도 가족이에요. 조금은. 지연아, 넌 참 착하구나. 옥부는 잠시 생각했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변호사님 조금 수정해 주세요. 최종 상속 내용. 지연이에게 200억, 현우에게 50억, 민수에게 50억으로 해주세요. 어머니, 현우와 민수가 동시에 외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1년간 매주 한 번씩 엄마를 찾아와야 해. 그리고 진심으로 효도해야 해. 네, 네. 만약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성의 없이 대하면 그 즉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야. 변호사가 조건을 문서에 추가했다. 진짜 시험의 시작. 그리고 이 돈을 받는 순간부터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진짜 변했는지 말이야. 현우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지연아, 너는 이 돈으로 뭘 하고 싶니? 저는 지훈이 교육비랑 엄마 건강 돌봐드리는데 쓸게요. 옥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달라진 일상들. 상속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연의 변화. 지연은 200억을 받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소박했다. 지훈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교에 보냈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모셨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지연아, 넌 정말 착하구나. 지연은 돈이 있어도 여전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현우의 현실. 현우는 50억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여보, 투자가 또 실패했어요. 또요? 어떻게 이럴 수가? 50억 중 40억을 잃었다. 욕심이 과해서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켰다. 매주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다.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 봐요. 현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민수의 깨달음. 민수도 50억을 받았지만 신중하게 운용했다. 안정적인 투자로 조금씩 불려나갔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어머니를 매주 만나면서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수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계산으로만 접근했던 민수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라와 선영의 변화. 며느리들도 변했다. 특히 미라는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어머님, 오늘 새로운 한복 하나 맞춰드릴까요? 괜찮어, 며느리야. 있는 것도 많은데. 어머님이 예뻐 보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여전히 돈 때문인지는 의문이었다. 지훈의 성장. 가장 큰 변화는 지훈에게 나타났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된 지훈은 더욱 성숙해졌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훈아, 넌 이미 충분히 현명해.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어린 지훈의 말이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다. 진짜 시험의 결과. 1년이 지나고 옥부는 평가했다. 지연이는 변하지 않았어. 원래부터 착했으니까. 현우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어. 민수도 마찬가지야. 계산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뭉쳤다는 사실이었다. 8장 에필로그 마이너스 진정한 부의 의미. 2년 후의 만남. 2026년 추석. 지연의 새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예전의 반지하가 아닌 따뜻한 주택이었다. 할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가족들이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민수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돈이 가져다 준 진짜 변화. 옥부는 300억이 가져다 준 진짜 변화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됐어.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의 장문. 그날 지훈이 학교에서 쓴 장문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분이다. 할머니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으신다. 대신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시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할머니처럼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가족들이 조용히 지훈의 장문을 들었다. 옥분의 마지막 지혜.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든 가족이 옥분을 바라봤다. 돈은 도구야. 칼처럼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쓸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지. 네, 어머니.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야. 옥부는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 너희들이 진심으로 찾아와 주니까. 진정한 상속의 완성. 그날 밤 옥부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남은 재산까지 모두 정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이었다. 현우에게는 인내심을 물려주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가르쳤다. 민수에게는 따뜻함을 물려주었다. 계산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지연에게는 지혜를 물려주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지훈에게는 순수함을 지켜주었다. 돈에 물들지 않는 맑은 마음을. 마지막 메시지. 3년 후 옥분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편지가 발견되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어렸을 때 엄마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고 내 것은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를 키웠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300억의 시험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연아, 너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구나. 고마워. 현우야, 민수야, 너희도 이제 알 것이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지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의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진정한 해피엔딩. 옥분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상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그리고 가족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에게서 나타났다. 현우는 이제 겸손해졌다. 사업 실패를 통해 진짜 가치를 배웠다. 민수는 따뜻해졌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계산이 아닌 마음을 배웠다. 지연은 더욱 지혜로워졌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착하고 현명하게 자라고 있었다. 후일담. 10년 후 지훈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남긴 회고록의 한 구절. 할머니는 우리에게 300억보다 더 큰 것을 주셨다. 바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은 평생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